그럼 원래부터 변호사가 꿈이 아니셨어요? 지금 생각할 때는 좀 어리석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약간 남들이 하니까 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직진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변호사님의 학창 시절에 있었더라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그럼 변호사는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 세상에 있는 많은 직업들을 직접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는 국내 최초 잡셀링 쇼 서울론 오늘의 직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진남 아담 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직진 직업을 또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퀴즈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듣고 다음 지문에 땡땡땡에 들어갈 직업을 고르시오. 땡땡땡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땡땡땡님! 1번 검찰, 2번 경찰, 3번 교도관, 4번 쇼호스트, 5번 변호사. 정답은요? 정답은 5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직업은 바로 변호사인데요. 오늘 변호사의 세계를 낱낱이 아주 면밀히 소개해 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법연수원 42기를 수료하시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법률사무소 지담의 임자훈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변호사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임자훈 변호사라고 하고요. 법률사무소 지담이라는 사무실에 소속돼 있고 노동 관련, 특히 이제 산재 관련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부터 1,000원짜리 변호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진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도 대학교 강의를 다녀왔는데 변호사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는 것 같고 책임감도 좀 굉장히 요구되는 직업이라서 그런 관심이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도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지 아니면 1,000원짜리 변호사라든지 이런 드라마 다 보셨나요? 우영우 드라마는 조금 봤는데 그거 보시면서 내가 실제로 겪고 있는 그 변호사의 세상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몇 개 좀 있으셨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하다 보니까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구술 변론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사건의 굉장히 의외의 지점, 어떻게 보면 좀 작은 포인트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 고정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다뤘던 많은 사례들이 실제 사건들을 다룬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직진 코스 제대로 한번 밟아볼 건데요. 오늘 변호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복장을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어떠세요? 근데 앞서서 이제 소개를 할 때 네. 그 변호사를 상대로 믿어달라 이런 멘트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제 변호사는 판단을 내는 직업이 아니라 그런 입장을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것이고 1차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고요. 그게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종 판단을 판사가 하죠. 믿어달라, 내가 죄가 없다라고 호소해야 되는 직접적인 상대는 검사나 판사라고 할 수 있죠. 드라마에서 나올 때 막 변호사님들이랑 이렇게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할 때 변호사님 저 진짜 억울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가요? 내 사건을 맡기고 싶은 변호사가 일단 먼저 나를 믿어줘야 네. 이 사건에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틀린 건 또 아니고. 그래요?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질문이 하나가 도착을 했거든요. 제가 바로 한번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검사와 판사는 항상 같은 옷을 입던데 왜 변호사만 개인 옷을 입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변호사님도 오늘 착장이 어떻게 실제로 법정에서 입으시는 착장이신가요? 변호사들은 주로 정장을 입고 가고요. 전투복이라고도 얘기하고 작업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정장을. 말씀하신 대로 판사나 검사는 이제 법복이라는 걸 입죠. 그것은 이제 규정에 있는 옷이기도 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네.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변호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간에 맞는 관행화된 옷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정장을 입어야 된다라고 뭔가 어디에 이렇게 써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괜히 밉보여가지고 내 의뢰인이 판사를 통해서 나쁜 판결을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평상시에 많이 입으시는 옷이 어떻게 뭐 스트릿룩이나 추리닝 어떤 걸 자주 입으세요? 추리닝을 입어도 되는 공간엔 전 추리닝을 좋아하고요. 네. 최대한 편하게 입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하는 일에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법률 분쟁을 민사냐 형사냐로 이렇게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민사라는 거는 사인 간의 분쟁입니다. 돈을 떼먹었어요, 빌려갔더니만 돌려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대인 간의 분쟁입니다. 근데 그런 분쟁 사이에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야 되는 지점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형사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검사는 일단 형사 사건에만 존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이제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그 사람을 화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검사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싸우면 되고, 형벌을 가해야 되는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경찰이고요.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넘기면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만나게 돼요. 검사가 진짜 벌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기소를 합니다. 이 사람 벌 줘야 된다? 예, 기소를 하면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법원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검사는 나를 벌해야 된다는 쪽, 나의 변호사는 이 사람 벌하지 말라는 쪽, 그런 식으로 분쟁을 벌이면 그 판단을 판사가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변호사는 뭐냐? 민사를 가든 형사를 가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법률적인 주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검사에게, 나중에는 판사에게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야,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해가 너무 잘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도 느끼셨죠? 우리 변호사님 학창 시절에 공부 꽤나 잘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학생이셨어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막 잘했다기보다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학생은 맞았던 것 같아요. 오. 어르신들이 봤을 때 말이 통하는 애, 저 또래 애들에 비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애, 그런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고, 이번에 어르신 선생님들이 좀 좋아했던 기억은 가지고 있어요. 학창 시절에 어떤 과목을 제일 잘하셨어요? 저는 역사를 사실 좋아했고요. 국어, 문학 이런 쪽을 좋아해서 법률을 제가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잘 못했어요. 진짜요? 그럼 원래부터 변호사가 꿈이 아니셨어요? 지금 생각할 때는 좀 어리석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뢰하는 어른들한테 나는 무엇을 공부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여쭤봤고, 그분들이 너는 법학이 왠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법대로 갔습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인데 솔직한 상황이 그랬고,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약간 남들이 하니까 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진짜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직진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변호사님의 학창 시절에 있었더라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그럼 변호사는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요? 저만 해도 어릴 때 되게 이런 프로그램이 적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의 직업, 이 직업에 대한 매력은 정년퇴직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좋은 직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연세가 드셨을 때까지 하기가 어려운 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그 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게 변호사 자격증만 취득을 하면 제가 맘대로 그냥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모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라는 단체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지역에 지방변호사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 또 등록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변호사로 할 것이냐,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요. 변호사님 같이 노동법을 전문으로 할 것이냐, 다른 법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요거는 자기 선택이고, 어떻게 이제 갈지는 개업을 한다거나 어디 로펌에 취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분야의 업무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성격, 가령 이제 소송을 내가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자문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를 어떤 큰 펌에 소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나 혼자 내가 개인으로 그냥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단체에 들어갈 것이냐, 다양한 선택지가 사실 있죠. 자, 요쯤에서 요거와 관련된 질문이 하나가 또 들어왔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보면요. 대형 로펌의 우영우 vs 개업 변호사 천지훈. 자, 같은 변호사여도 이런 경우에 연봉 차이가 많이 나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건 좀 어떠신가요? 평균으로 따지면 많이 나겠죠. 개인 변호사들이 뭐 로펌 변호사 못지않은 훨씬 더 뛰어난 수익을 올리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 주변에는 없어요. 소문만 듣고 있어요. 사실 저도 대형 로펌에 들어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봉 수준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차이는 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업을 할 때나 아니면 대형 펌에 들어갔을 때 차이는 나나, 결국에는 뭐 자신의 업무 능력에 따라서 좀 비등비등해지기도 하고요. 역전도 일어나고, 그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케바케라고 하죠. 케바케라고 하니까 이거 참고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뭐였냐면, 어떤 일이든 간에 나한테 일이 들어와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나의 직업이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가 처음에 되고 나서 첫 수임,
요것도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첫 사건 내가 어떻게 맡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연수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시민단체 상권활동가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단체에서 발굴해내는 그런 사건을 직접 맡은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자기가 이제 뭐 처음부터 유명하지 않잖아요. 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뭐를 잘하는지도 모르니까 지인 사건들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지인 사건. 친인척 사건이라든가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건으로부터 자기 첫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죠. 그러면 사건을 어떻게든 수임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일, 이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수임하기 전에 일단 상담을 오래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웠어요. 나는 법원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경찰서에 고소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것을 법원에 갈 수 없는 사건이다. 경찰서로 가더라도 이걸로는 처벌을 못 받는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상담을 해서 법원으로 가셔야겠네요, 경찰로 가셔야겠네요 라는 필터링을 먼저 해서 이게 오케이가 된다면 수임을 해서 이제 내가 사건을 맡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단 기록을 다 받아가지고 기록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전략을 짜는 거죠. 법정을 서기까지가 굉장히 또 많은 노력이 드실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사건을 준비하시면서 법정까지 가시는 건가요? 당사자분이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받아서 잘 정리를 하고, 법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이 모아야죠. 누군가의 진술을 우리가 받아낼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자료를 모아서 내가 원고라면 그런 자료가 세팅된 상태에서 소장을 넣고, 내가 피고라면 이미 소장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넣고, 그럼 판사가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재판 날짜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출석함으로부터 공식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야, 이거 그냥 말로만 들어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과정 안에서 제일 까다로운 일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직업병 소송을 많이 해왔고,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다가 화학물질에 노출돼가지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다른 희귀질환에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런 질병들이 이제 직업병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제가 주로 해왔던 일이고, 그런 소송에서 제일 어려운 건 아무래도 자료예요. 예, 특히나 이제 반도체 공장처럼 큰 공장에 가면은 내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자료들은 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잘 안 내놓죠. 그런 자료들을 찾아내는 과제가 제일 어렵죠. 저는 직업병이 자꾸 가격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제 본업이 쇼호스트여서. 이것도 소송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고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재판 당일날 변호사님의 하루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하루에 재판이 한 건만 있는 날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4개까지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변호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재판이 늦지 않는 거거든요. 지각하면 큰일 나겠네요. 예, 피고는 나가는데 원고 쪽에 아무도 안 나가면 이건 굉장히 죄송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의 서울에 지방법원이 5개가 있습니다. 동선을 잘 짜야 돼요. 안 그러면 늦어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은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를 짜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맘대로 이렇게 스케줄링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판사는 이미 그 사건의 재판 시간을 정해놨어요. 캘린더를 보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잘 짜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막 변호사님들이 막 고급 외제차 몰고 하면서 법정에 들어가고, 이거는 다 약간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네요. 대형 로펌은 차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도 남 얘기라서요. 그게 관심은 없어요. 자, 그러면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보통 재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드라마랑 좀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인데 5분에서 10분 걸립니다. 통상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증인신문을 한다, 감정신문을 한다 그러면은 한 재판이 뭐 3, 40분, 1시간 넘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이례적이라는 거죠. 법정은 사실 방청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네네.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보시면 알 텐데 이 일이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심플하게 진행이 되네요. 그럼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이 이게 서면으로 정리했던 내용과 중간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법정 가서 조금 이렇게 바꿔서 진술하시거나 이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럼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다음 서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재판, 민사재판, 재판의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내 취향, 나의 메인의 재판 유형이 있으신가요, 변호사님? 저는 이제 민사 그리고 이제 행정사건. 어. 네, 행정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사건이거든요.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 형사는 상대적으로 좀 덜 했죠. 용기가 엄청 많이 필요하신 분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국가 상대나 뭐 이런 큰 회사 상대면은 그런 부담감은 좀 없으세요? 근데 뭐 변호사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되냐, 그 사건을 내가 얼마나 이기고 싶으냐, 그 사건의 당사자에게 내가 얼마나 공감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무게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저를 포함한 변호사들이 그 무게를 많이 느끼죠. 변호사라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이나 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변호사님들은 또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희 2부에서는 우리 변호사님들의 조금 더 현실적인 모습들 제가 재미나게 담을 거거든요.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봐요. 서울론 오늘의 직진 임자훈 변호사님 모시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다음 질문 한번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4개까지도 재판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최대 4개까지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도 하시는 건가요? 하루에 4개 재판 한다라는 거는 내가 한 수십 개 사건을 맡고 있는데 하필 그날 이제 여러 개 사건의 재판이 한꺼번에 잡혔다 이 뜻이고요. 내가 지금 대리를 하고 있는 사건의 수는 사실 더 많죠. 더 많으세요? 그러면 현재 맡고 계시는 사건의 수는 총 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한 50개 정도 되고요. 50개래요? 대박이다. 그러면 워라벨이라는 거는 전혀 그냥 바라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쉬실 시간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죠. 저는 굉장히 워라벨을 바라고 있고.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무거운 사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잘 못 쉬죠. 그러면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 관리 중요하고요. 마음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 관리는 이제 틈틈이 뭐 운동을 하려고 하고 뭐 잘 먹고 잘 자고 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마음 관리라는 게 결국에는 법원에 올 정도의 분쟁이라면은 그분들에게 굉장히 자기 인생에 걸린 사건이 경우 되게 많아요. 본인들도 좀 마음이 되게 심란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변호사가 약간 좀 받아줘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에서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좋은 소식으로 오시는 경우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가 많으실 것 같은데 관리하기 까다로운 의뢰인이 좀 계실 것 같거든요. 많이 있죠. 네. 얘기를 하고 사정을 들여다보면 또 이해가 되는 친구도 굉장히 있고요. 당사자분들이 하는 모든 주장을 소송이나 뭐 수사기관에 그대로 가져갔다가는 이분들에게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것들 많이 거르고 설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의뢰인이랑 그렇게 뭐 다투기도 하고 뭐 갈등을 듣고 이런 경우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사건을 맡고 있는데 저의 의뢰인이 저랑 상의 없이 뭔가를 이렇게 막 하셨을 때는 상대방에게 어떤 문서를 뭐 보냈다고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 사실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화를 낼 때도 있고요.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같은 이제 동료 관계로 잘 가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진 않은 거죠. 이 타이밍에 제가 또 질문 하나 와가지고 드려보도록 할게요. 의뢰를 맡은 후에 나 진짜 이 의뢰인 도저히 감당 안 된다 싶으면은 취소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선임계를 냈다가 이제 사임계를 낸다고 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당사자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100% 환불? 그거는 뭐 룰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타협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요즘 친구들 굉장히 솔직한 거 아시죠? 이제 솔직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분야가 지금 노동법 이제 전문 분야시잖아요. 예. 나한테 전문 분야가 생긴다 하면은 연봉이 더 높아지나요? 의뢰를 하는 사람들의 뭐 소득 수준, 가령 이제 기업이 주로 분쟁을 겪는 분야에서 내가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나의 뭐 소득 수준이 더 같이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노동 사건은 노동자들 측에서 이제 사건을 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노동 전문 분야가 노동 사건을 많이 맡게 되는 하나의 나의 타이틀이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뭐 어떤 소득을 보장한다거나 이러긴 좀 어렵죠. 전문 분야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변호사가 될 때에 전문 분야를 뭔가 또 따로 고른다거나 배정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배정은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렇게 전문 분야 인증 같은 걸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인증이라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문성이라는 거는 그 사건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학습했느냐, 직간접적인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깊이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나름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관련 사건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뭐 이런 A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했을 때
직업군이 이제 많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변호사라는 직업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세상이 바뀔 때마다 제일 없어지기 쉬운 직업으로 변호사가 꼽혀오는 것 같아요. 항상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열려버리면서 많이 좀 그 장벽이 낮아진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간 세상의 문제 중에 법률이 관여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쵸. 근데 그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어떤 변호사 자격증이라는 걸 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4차 산업혁명과 AI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 영역을 더 이렇게 넓혀가면 되는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한테 있어서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성실해야 된다, 뭐 진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호사 업무에서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거는 변호사 업무에 특화된 어떤 역량은 아닐 거예요. 글쓰기 능력이 사실은 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글쓰기. 예, 제가 가끔 이제 변호사가 쓴 서면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판사들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의뢰인한테 굉장히 크게 불이익이 가겠죠. 그렇죠. 단순히 이해 수준이 아니라 의뢰인이 강조하고 싶은 거를 임팩트 있게 잘 정리해서 표현해내는 능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글쓰기 능력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어떤 선배 변호사님이 좋은 변호사가 되려면 달려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내가 정말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사실 좋은 변호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걸 내가 반드시 해결해내고 말겠다라는 고민을 하는 와중에 막 창의력도 생기고 새로운 뭐 입증 방법도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중요한데 사실 그 마음은요 공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공감. 네.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을 정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래서 AI가 다 못한다는 거예요. 걔는 공감을 못하잖아요. 반도체 직업병 소송을 많이 하면서 하나의 사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 사건 당사자를 구제해 주는 거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그래도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내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이 사건 재판이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사실은 뭐 변호사로서 그 사건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경험의 차이는 존재할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분위기를 살짝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V 타임. 복붙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변호사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냥 마냥 듣는 것보다 듣고 보고 따라해보면 더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전수해주시는 그 꿀팁들을 같이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법정에서 많이 하는 멘트나 아니면 뭐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같이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법정에 가면은 각 원고 피고석마다 이제 마이크가 한 2개씩 있어요. 그럼 이제 변호사가 앉아가지고 이제 갖게 되는 마이크가 있는데 법정의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좀 엄숙하고 긴장돼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한다라는 거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은 좀 판사한테 좀 주의를 시키고 싶다. 관심을 갖게 만들고 싶다. 라서 그 조용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재판장님 하면서 이제 뭔가를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판사 입장에서 보통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네? 그럼 주의를 관심을 갖게 되죠. 그때부터 사실 굉장히 좀 공손하게 가야죠. 제가 뭐 몇 월 며칠째 제출한 서면에 몇 쪽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뭐 다음 재판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공손하게 낮은 목소리로 조금 또박또박 말을 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사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Ready, go. 재판장님, 서면 이쪽을 봐주십시오. 그놈하고 좋네요. 따라해 볼까요? 재판장님, 서면 이쪽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한번 따라해 봤는데 본격적으로 학창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이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약간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게 저는 준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변호사가 취득해야 될 기술적인 거 뭐 가령 뭐 글을 어떻게 써야 된다, 발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그것을 습득하는 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변호사의 업무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한 기술이 변호사로서 갖춰야 될 전부인 양 생각이 되면 사실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직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의 폭을 좀 넓혀보고 그다음에 법률이 이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좀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더 필요한 준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 쟁점들도 사실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잖아요. 급식을 해주는 뭔가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업무 환경은 어떤 식으로 규율이 되는 걸까? 그분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법률 문제라서 그런 쟁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건을 하나를 주셨어요. 이 케이스는 또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건은요. 열악한 근무 환경 속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10년 동안 조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했던 폐암. 요거를 이제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좀 파악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변호사라면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 일단 하루에 일과를 한번 쫙 스크린을 해야 돼요. 일찍 출근하세요. 출근하시면 어떤 준비를 하세요? 어떤 일을 보통 하세요? 보통 몇 시에 끝나세요? 일하시다가 특별히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뭐 어떤 세척제를 만졌을 때 냄새가 안 좋았어요?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끌어내야 되고 사실은 본인도 모르는 유해 요인에 본인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사실 상황들에 대해서 여쭙고 정리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이 사실 좀 필요하죠. 내가 이런 의뢰인을 만났을 때 변호사로서 그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한 10개 정도를 뽑아보자. 이런 접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상당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변호사님이 완전 꿀팁 주셨으니까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생각나실 때마다 한번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임자원 변호사님과 함께 변호사란 직업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오늘의 직진을 통해서 한번 만나봤는데요.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그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났을 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른들만 듣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오, 진짜요? 왜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른들은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없어요. 모르시지만 불안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좀 그러한 얘기들, 뭐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기 주체성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게 제가 꼭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학생 때부터 잘 안 되면 어른이 돼서 잘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자신이 뭘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뭐 어느 시점에 어디를 갈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좀 본인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오늘의 직진의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변호사를 하고 싶다? Yes or no? Nope. 왜요? 많이 힘드세요? 아니 저는 이번 생에 변호사를 언제까지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다음 생에는 다른 더 재밌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울런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변호사가 꿈이 되셨어요? 다음 편이 또 기대가 되시고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직진! 안녕!